옛날 옛적 나라가 태평성대인 듯 보이나 갈 곳 없는 백성들의 한숨이 땅을 적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세 아래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인근 마을 사람들도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기묘한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수절촌이라 불렀지요. 이 선비의 이름은 이생. 집안은 몰락했으나 뼈대 많은 고고한 자였지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그만 날이 저물고 설상가상으로 소나기까지 쏟아지니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괴이하구나. 분명 산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주막이 나온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가도 가도 끝없는 숲길뿐이란 말인가. 이생이 젖은 갓을 고쳤으며 주위를 살피는데 저 멀리 안개 사이로 가물가물한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간 그곳엔 마을 어귀를 지키는 커다란 당산나무와 함께 범상치 않은 경고문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지요. 비석 내용은 남자는 들어올 수 없으며 들어온 자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 허허, 남자가 못 들어온다니. 이 깊은 산중에 여인들만 사는 마을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괴담이로다, 괴담이야. 죽게 생겼는데 찬밥 더운 답 가릴 처지냐? 이생은 코웃음을 치며 마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비바람이 잦아들고 코끝을 찌르는 것은 흙냄새가 아닌 진한 분내와 이름 모를 꽃향기였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마을 안쪽 이생은 가장 커 보이는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비를 피할 처소라도 빌릴 수 있겠소이까? 한참을 기다려도 기척이 없자 이생이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끼익하고 무거운 대문이 열렸고 그곳엔 눈이 시리도록 흰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촛불을 든 채 서 있었지요. 선비님,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발을 들이셨습니까? 아, 그게 길을 잃어 그만 하룻밤만 묵게 해주신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여인은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는 반가움 같기도 하고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섬뜩한 기쁨 같기도 했지요. 들어오시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당신은 이 방에서 절대 나가서도 안 되고 누구를 보아도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선비는 무사히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 마을 여인들이 남자를 금기로 여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막 기묘한 하룻밤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안내한 방은 소박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기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피어오르는 향연기는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벽면 가득 붙은 부적들은 마치 수천 개의 눈이 되어 이생을 감시하는 듯 했지요. 이생은 여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호호, 산속 마을 인심치고는 참으로 서술이 퍼렇구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정적을 깨고 방밖 마당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복도를 걷는 소리였지요. 이생의 심장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지문에 작은 구멍이 뚫리더니 그 너머로 새빨간 입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긋나긋하면서도 뼛속까지 간지럽히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주무시옵니까? 날이 이리 찬데 홀로 독수공방하시기 얼마나 적적하시겠사옵니까? 이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구멍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향취는 아까보다 훨씬 진하고 달콤했지요.
저희 마을은 오랫동안 바깥 사람을 받지 않았답니다. 선비님처럼 헌칠한 분은 참으로 오랜만이지요. 이 문만 여시면 이 긴 밤이 꿈결처럼 짧아질 터인데 어찌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생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왈칵 문을 열고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치솟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생은 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맺힌 여인의 그림자가 사람이 아닌 꼬리가 9 달린 거대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생이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서자 문 밖에 웃음소리가 돌변했습니다. 까르르거리던 웃음은 어느새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섞인 기괴한 소리로 바뀌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이 마을은 평범한 과부들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여우들이 사냥감을 기다리는 거대한 덫의 것입니다. 문 밖에 그림자가 짐승의 형상으로 일렁이자 이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피우듯 흘렀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문고리를 부술 듯 거칠어지고 방 안의 촛불은 꺼질 듯 말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몹쓸 것들!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호통 소리와 함께 복도를 메웠던 기괴한 웃음소리가 썰물 까지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생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번엔 방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이생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구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사님님. 소리를 내는 순간 저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것입니다. 이생을 구해낸 것은 아까의 그 고운 소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떼자국이 훤한 낡은 치마에 얼굴에는 커다란 점까지 박힌 보잘것없는 하녀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분내가 아닌 갓 쪄낸 떡의 고소한 향기와 서늘한 칼날의 냄새가 동시에 났던 것입니다. 그대느냐? 나를 살려준 이가? 살려준 것인지 더 큰 지옥으로 끌어들인 것인지는 날이 밝아봐야 알겠지요. 저는 이 댁의 막내 도련님이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 필리에라고 합니다. 하녀는 품 안에서 낡은 비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이생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 마을의 지도와 함께 이생의 가문 문장이 새겨진 옷가락지가 들어있지요. 마을 여인들이 선님님을 잡아먹으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님님의 몸속에 흐르는 그 특별한 피 때문이지요. 이제 곧 마을의 진짜 주인인 대부인이 당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이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과부만 사는 마을, 자신을 노리는 요괴들, 그리고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는 수상한 하녀까지 도대체 이 마을과 자신의 가문 사이엔 어떤 피칠갑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녀 필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켜지더니 탁탁하며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로 이 수절촌의 절대 권력자 대부인의 행차였습니다. 빌레야, 거기 있는 것을 안다. 감히 상전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네 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노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았고 처녀의 것이라기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이생은 공포에 질려 필리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지요. 선비님, 저 여자의 눈을 절대 마주치지 마십시오. 한 번 눈이 마주치면 혼이 빨려 들어가 그림자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필레는 이생을 병풍 뒤 밀실로 밀어넣으며 품속에서 녹슨 칼 한 자루를 꺼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방에서 쓰는 식칼이 아니라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범상치 않은 단검이었지요. 저 여자가 찾는 것은 선비님의 목숨이 아닙니다. 당신 몸 안에 깃든 가문의 씨를 받아내어 영원히 늙지 않는 괴물을 잉태하려는 것이지요. 오늘 밤을 넘기면 선비님은 껍데기만 남은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나갈 길은 사방에 막혔거늘. 필리에는 이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기괴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대부인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선비님은 당산나무 아래에 있는 묘를 파헤치십시오. 그곳에 선비님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진짜 상속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걸 손에 넣어야만 이 마을의 결계를 깰 수 있습니다. 빌레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자마자 밖에서는 비명과 거친 바람소리가 휘몰아쳤습니다. 이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방에서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시신이 잠든 무덤을 파헤치며 광기 어린 밤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필레가 대부인의 무리와 맞서는 사이 이생은 뒷담을 넘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팔등을 핥히는 가시동굴도 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여인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기라고 했겄다. 그 필리의 그 계집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나는 오늘 여기서 제삿날을 맞이하겠구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흙을 파헤치던 그때 텅 하고 나무 상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생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은 보아도 비급도 아닌 웬 갓난아기 하나가 비단 포대기에 쌓인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생이 경악하며 아기? 아니 어찌 무덤 속에 핏덩이가 산채로 들어있는 말이냐?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마에는 이생의 가문을 상징하는 붉은 반점이 선명했고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 그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푸르게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생이 잃어버린 가문의 정통 후계자이자 천년에 한 번 태어난다는 천재아기였습니다. 대부인이 어둠 속에서 슥 나타나 이생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소복 입은 여인들이 창백한 얼굴로 이생을 애워쌌지요. 대부인이 선비여, 그 아이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과부들이 대를 잇기 위해 수백 년을 기다려온 영물이란 말이다. 이생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가슴팍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포대기 속에 있던 아기가 이생의 손가락을 꽉 쥐더니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검을 드십시오. 아기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옹알이가 아닌 장성한 성인의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기는 대체 누구이며 이생에게 어떤 운명을 강요하려는 것일까요? 아기의 입에서 나온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에 이생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요괴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 그 비현실적인 공포 속에서 아기의 푸른 눈동자만이 이생을 차갑게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덤을 파던 삽이 아니라 가문의 원한이 서린 참사검입니다. 아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생이 쥐고 있던 낡은 삽자루에 흙이 떨어져 나가며 눈이 시리도록 날카로운 검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덤 속에서 아기와 함께 잠들어 있던 가문의 보검이었지요. 감히
그 아이의 신통력을 이용하려 들다니 여인들아 저놈의 사지를 찢어 아이를 탈환하라. 대부인의 명이 떨어지자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귀괴한 괴성을 지르며 허공을 날아 이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의 몸짓이 아니었지요. 손톱은 짐승처럼 길어지고 눈은 핏빛으로 물든 요괴의 형상이었습니다. 챙캉 날카로운 검의 타격음. 선비님, 정신 차리십시오. 검을 휘두르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팔에 안긴 도련님의 위지입니다. 어느새 대부인의 추격대를 따돌리고 나타난 필례가 이생의 등 뒤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피칠갑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도련님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가문의 비술로 수백 년의 지혜를 품고 환생한 천재 신동이자 이 마을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생은 아기를 한 팔로 꼭 안고 채 자신도 모르는 이끌림에 따라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요괴들의 비명이 산천을 뒤흔들었지요. 내 오늘 이 지옥 같은 수절촌의 비밀을 모두 베어버리겠다. 하지만 대부인은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지팡이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러자 당산나무 뿌리가 거대한 구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이생의 발목을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산나무의 거대한 뿌리가 이생의 발목을 휘감아 올리자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대부인의 지팡이가 바닥을 칠 때마다 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이생의 온몸을 조여왔지요. 어리석구나. 이 나무는 지난 수백 년간 우리 과부들이 바친 원한을 먹고 자란 영물이다. 일개 선비의 칼끝이 닿을 곳이 아니란 말이다. 이생의 얼굴이 고통으로 새파랗게 질려갈 때 품 안의 아기가 다시금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라 기묘한 숫자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쪽으로 3걸음, 다시 북서쪽으로 7걸음. 아버지, 검을 거꾸로 쥐고 발치 아래 썩은 구멍을 찌르십시오. 그곳이 이 흉측한 나무의 혈입니다. 이생은 아기가 일러준 대로 고통을 참으면 몸을 비틀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뿌리들 사이 아기가 지목한 정확한 좌표를 향해 참사검을 내리꽂았지요. 푸슉! 하고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괴성과 함께 검은 액체가 솟구칩니다. 아! 이럴 수가! 그 비밀을 네 놈이 어찌 아느냐! 아기가 지목한 곳은 당산나무의 급소였습니다. 수백 년 묵은 요술나무가 단 한 번의 차창에 맥없이 무너지며 이생을 풀어주었지요. 땅에 떨어진 이생을 부축한 필례가 대부인을 향해 조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흥! 네 년이 키워 잡아먹으려던 마귀가 바로 이 가문의 모든 지혜를 집대성한 천재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도련님은 이미 네 년의 파멸을 백수 앞서 읽고 계신다. 대부인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급기야 자신의 옷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뒤에서 기괴한 여우의 꼬리 5개가 솟아오르며 주변의 소복 여인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지요. 좋다. 그렇다면 이 마을 전체를 제물로 삼아 너희를 이곳에 영원히 매장해주마. 마을 전체가 진동하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과 아기 그리고 필레가 선자리가 무너지려던 찰나에 아기가 이생의 귓가에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패를 던질 때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마을이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 속에서 대부인의 형상은 이제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거대한 여울의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타오르는 눈동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지요. 이생, 니놈의 조상이 우리 가문의 여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수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이 깊은 산속에 가두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니놈의 핏줄이다. 이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고귀한 가문의 선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수절촌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선조였다니요. 대부인은 사실 수백 년 전 가문에서 버림받은 종부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몰랐겠지만 우리 가문의 번영은 이 여인들의 고혈 위에 세워진 누각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기는 이생의 품에서 필레가 건네주었던 옷가락지를 가리켰습니다. 이생이 가락지를 손에 쥐자 아기가 그의 손등 위에 작은 손을 포개며 나지막히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재산이 아니라 속죄의 열쇠입니다. 아버지, 이 옷가락지를 대부인의 이마에 던지십시오. 이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업보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옷가락지를 던졌지요. 옷가락지는 허공을 가르며 대부인의 미간에 박혔고 그 순간 눈이 멀 것 같은 백색 섬광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정표가 아니냐? 요괴의 형상을 하던 대부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다시금 아름답고 처연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옷가락지는 단순한 상속물이 아니라 선조가 죽기 전 남긴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이 담긴 봉인구였지요.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대부인의 몸이 빛으로 쓰러져가며 마을의 결계가 완전히 깨지자 마을 아래에 매복해 있던 진짜 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 수절촌을 가두던 결계가 안개처럼 흩어지자마자 수 아래에서 기다렸다는 듯 수백 명의 관군과 사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앞장에는 이생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던 탐관오리 사또 조득팔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허허허허, 과연 대부인의 결계가 깨졌구나. 얘들아, 저 선비놈의 목을 치고 무덤 속에서 나온 영물을 내게 바쳐라. 그것만 있으면 나는 왕도 부럽지 않은 권력을 쥘 것이다. 가문의 원수들이 들이닥치자 이생은 절망했습니다. 요괴를 막아냈더니 이제는 사람의 털을 쓴 악마들이 몰려온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이생의 앞에서 묵묵히 등을 보이고 서 있던 하녀 필레가 천천히 머리띠를 풀어 헤쳤습니다. 선비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도련님이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이라고 말입니다. 챙 하며 필레가 소매 속에서 숨겨둔 연검을 뽑아내는 소리. 필레의 몸놀림은 더 이상 투박한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였으나 몰락하는 이생의 가문을 지키라는 마지막 명을 받고 하녀로 위장해 살아온 조선 절의 제일검이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녹슨 칼날에 탐관오리의 피를 묻혀 가문의 원한을 씻어내리라.
필예가 허공을 가르자 달려들던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한 번 휘두른 검 끝에 3명의 목이 달아나고 그녀의 발길질 한 반에 집채만한 바위가 가루가 되었지요. 비명 소리와 칼 섞이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린다. 필예야, 네가 정든 내 가문의 하녀란 말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 여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충으로만 부릴 수 있는 가문의 진짜 방패입니다. 필예가 관군의 대열을 초토화하며 조득팔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조득팔이 품 안에서 검은 비수를 꺼내 이생에게 던졌습니다. 필예의 검이 닿지 않는 거리, 이생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조득팔이 던진 검은 비수가 이생의 가슴을 꿰뚫으려던 찰나 시간이 멈춘 듯 사방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생의 품에 안겨있던 천재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기 때문이지요. 아기, 가문의 업보를 끝내기 위해 온 몸이니 사람의 비열한 수법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조득팔과 그 무리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들이 탐냈던 권세와 재물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날이 밝아오자 기괴했던 수절촌의 환영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엔 오직 따스한 아침 햇살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아니 주인어른, 이제 모든 원한이 씻겼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생은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어느덧 평범한 아기의 얼굴로 돌아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짐승의 목소리도 푸른 눈빛도 사라졌으나 이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가문이 자신에게 남긴 금은 보화보다 귀한 진짜 상속물이라는 것을요. 이 한여와 아기 하나, 내 상속받은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하지만 이보다 든든한 상속이 또 어디 있겠느냐. 세 사람은 보찜을 꾸려 마을을 내려왔습니다. 산직두목에게 잡아먹힐 뻔하고 요괴 과부들에게 씨를 빼앗길 뻔했던 그 기묘한 밤의 기록은 이생의 머릿속에만 남겨진 채 말이지요. 그 후 이생의 가문이 다시 일어섰는지 그 천재 아기가 훗날 나라를 구하는 재상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깊은 밤 산길을 걷다 보면 가끔 들려온다지요. 검을 든 여인과 아이를 아는 선비가 정승처럼 당당하게 길을 걷는 소리가 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번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시구려. 고맙소이다.